우리 골닷컴의 이정빈 기자가 매주 나와서 이제 리뷰, 프리뷰를 해주실 거고, 이제 프리뷰는 뭐 이제 승부 예측까지 또 확실히 자신 있게 또 해준다고 하니까 또 욕먹을 각오가 돼 있는 거죠. 욕먹어야 이제 축구 기자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지난 라운드 4라운드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전북과 강원의 경기 네. 현장 또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경기 전에는 전북 홈이다 보니까 전북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경기 내용은 완전 정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또 그래도 전북이 경기는 그래도 네, 곧잘 경기는 하던데. 경기는 잘 풀었는데 이제 축구는 또 결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강원이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전북의 문제점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날 전북이 콤파니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변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날은 이승호 선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를 가져갔습니다. 또 중원 조합도 바뀌는 바람에 이승호 선수가 또 보다 공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거든요. 이날 포획 감독이 이영재 선수를 대신해서 수비적인 강점이 있는 보아탱 선수를 기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아탱 선수와 한국영 선수가 이승우의 딜을 받쳐주는 장면이 좀 나왔는데요. 전반 7분과 전반 13분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정광현 선수의 슈팅과 그리고 또 슈팅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강원도 또 반격을 바로 하더라고요. 전반전은 조금 그래도 네. 강원이 이번 시즌 또 정용호 감독 체제에서 빌드업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전반 15분에 강원의 공격을 보면 정용호 감독이 어떤 빌드업을 추구하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윤일록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또 안쪽으로 파고들어오면서 이유현에게 공을 건넸고 이유현 선수가 빠르게 또 반대편에 있는 강균혁 선수에게 공을 전달하면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크로스도 좀 날카로웠지만 이게 윤일록 선수 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아 그거구나. 이유현이 그냥 반대로 논스톱으로 확 네네. 밀어주는 거. 근데 이 장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전반 31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상원 선수가 중원으로 공을 받아가지고 이유현에게 또 넘겨줬고 이유현 선수가 또 마찬가지로 강준혁 선수에게 공을 좀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크로스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했는데 이번 장면에서는 동료에게 공이 향하진 않았으나 이제 세컨드 볼을 김동현 선수가 슈팅하면서 강원이 전반전 유일하게 첫 슈팅을 기록한 장면이었습니다. 오케이. 강원이 어쨌든 좀 감독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동안 또 득점이 없어서 조금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4라운드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또 2승 1무 1패던데. 네, 맞습니다. 5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 전북도 얘기해야죠. 전북의 문제점. 전북이 이날 공격이 좀 안 풀리다 보니까 후반 좀 중반쯤에 이승호 선수랑 보아탱 선수를 동시에 뺐거든요. 그렇지. 이영재 나오고. 네, 이영재와 김진규가 나왔는데 이제 이영재와 김진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 아닙니까? 좀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들어오면서 한국영의 부담이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라인이 좀 벌어지는 현상이 났는데 사실 전북은 라인 벌어지는 거 이것만 강원 역습만 조심하면 되는 경기였는데 정말 그게 딱 한 번에 뚫리더라고요. 또 한 번에 뚫리기 전에 이제 장면을 좀 복귀해 보자면 이게 처음에 효과를 좀 봤습니다. 계속 가둬놓고 패는 그게 있었는데 이영재 선수가 아주 먼 거리에서 좀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을 날리기도 했었고 이광현의 선방. 네, 그렇죠. 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공략하면서 전병헌 선수가 뭐 골대로 맞추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이날 좀 전진호 선수가 후반전에 동시에 바로 나왔거든요. 교체로. 교체 투입된 이제 이영재, 김진규, 그리고 전진호가 합작을 해가지고 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이강현 선수가 아주 환상적인 세이브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축구는 확실히 골을 넣어야 될 때 넣어야 되는데 못 넣다 보니까 이게 강원이 그냥 나중에는 지키자는 마인드로 5백을 가동했습니다. 홍철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전북의 공간이 없어지고 전북은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다 보니까 또 라인이 더욱더 벌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후반 44분 유일하게 좀 우려하던 부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제 김동현 선수가
후방에서 그냥 공을 가브리엘 선수에게 한 번에 넘겨줬거든요. 근데 가브리엘 선수는 이 경합 상황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몸으로 그냥 우격다짐, 그야말로 전북 수비진을 튕겨 나가던데. 네, 격침했습니다. 몸싸움을 하면은 이제 가브리엘 선수를 이길 수가 없는데 가브리엘 선수가 사실 여기서 전북이 막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또 막았어야지. 막았어야죠. 네. 패스 그 길은 잘 차단은 했는데 네. 그걸 그냥 뚫고 나가는 걸 그냥 다 튕겨 나가 버리대. 사실 패스를 택했다면 가브리엘 선수가 오히려 득점이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긴 해. 아니 맨 처음에는 송범근이랑 우당탕탕 하면서 그냥 흐른 줄 알았더니 송범근이랑 부딪히기 직전에 넘어지면서 웃었죠. 웃으면서 뭔가 어깨인지 얼굴인지 뭐 여기 애매한 데를 맞은 다음에 보면서 패스가 되는 걸 보고 씩 웃더라고. 그때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경희 선수가 다 된 밥에 이제 숟가락만 떴죠. 가브리엘 0.9골. 네. 아니 김경민 같은 선수도 그런 골로 이제 좀 살아나야지. 또. 그렇죠. 사실 이날 김경희 선수가 되게 잘했어요. 잘했잖아, 또. 후반전 들어와서 여기 특유의 드리블 있지 않습니까? 빠른 발과. 네, 전북의 수비 틈을 좀 공략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노력의 결과죠. 이거. 네.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강원이 김동현 선수의 발에서 공이 떠날 시점부터 이제 김경민 선수가 득점을 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딱 13초였습니다. 이 13초가 굉장히 인상적인 시간인 게 지금 독일 대표팀을 이끄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라이프치히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습이 13초가 넘어가면은 상대에게 막힌다. 13초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정경호 감독의 강원이 그걸 아주 잘 지킨 공격이었습니다. 13초 넘어가면 역습이 아닌 거라는 거지. 이제 수비수가 붙다 보니까 이제 공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대0으로 강원이 승리를 하게 됐고 전북은 지금 좀 초반부터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시드니 원정까지 그 결과가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5라운드 주요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5라운드. 그리고 또 K리그 2 4라운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셔주시고요. 또 5라운드 수원FC와 울산 무실점 4연승 갑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결과를 예측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원과 울산은 16일 오후 2시 이제 수원의 홈구장인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두 팀의 분위기가 초반인데 아주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또 일단 우선 홈팀 수원FC의 상태를 보면요, 이제 개막하고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광주전 0대0 무승부를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을 상대로는 연패를 당했고요. 서울전 연패는 끊긴 했는데 그날 좀 팬들은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무득점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면서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이 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데는 에이스인 안데르손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안데르손이 이번 겨울에 이적 관련해서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잡음이 많다 보니까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이게 지금 시즌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안데르손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수원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창 좋았을 때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주변 선수들이 보좌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수원이 또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좀 공을 많이 들이면서 오프키르라든지 루안 같은 자원들이 들어왔는데 이 선수들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루안 같은 경우는 시즌 개막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K리그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가 컨디션이 올라오는데 좀 애를 먹다 보니까 좀 안데르손의 부담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최전방 공격수인 사박의 경우에는 대전전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경기도 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수원이 이렇게 안데르손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기대 득점값, XG 값이 굉장히 낮아요. 이 대구전에 1.95골이 나왔는데 그 외 그 경기를 제외하고 3경기에서 1.6골입니다. 총합 1.6골이기 때문에 경기당 0.5골, 사실상 한 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점은요, 수원이 수비가 이번 시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4경기에서 4실점을 했는데요. 2라운드 대구전 3실점을 제외하면요, 3경기에서 1실점뿐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초반에 이제 박철우, 이지솔, 이현영, 이용, 폭백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어요. 2경기 연속으로. 이 2경기에서 수원이 1실점밖에 내주지 않았는데 이 대전전 실점도 사실 세컨드 볼, 좀 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실점이었거든요.
서울전에서는 뭐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펼치면서 서울의 공격을 봉쇄했고요. 이 포백에서 좀 이지소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이지소 선수가 고향이 수원인데 고향팀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이지소 선수의 파트너인 이원용 역시 아주 좋은 수비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이원용 선수가 U22 자원이라서 김은중 감독의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수원이 울산전 좀 선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비진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원정팀 울산은 또 수원과 좀 상반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은 첫 경기 안양에서 좀 졌잖아요. 안양전 이변에 희생명이 되는데 이후 3연승을 쓸어 담았어요. 근데 이 3연승이 무실점 3연승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번 시즌 울산이 좀 세대 교체를 진행하면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떠올랐는데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서명관 좋더만. 서명관도 잘하고 최전방에 허울도 잘하고 윤재석도 이제 측면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뭐 현재 울산이 일부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긴 한데 그거 제외하면은 아주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사실 또 경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경험이 줄었다고 해도 후방에 김영권과 조현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중원에 축구도사 보야니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은 어쩌면 밸런스가 가장 완벽히 잡힌 K리그 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을 상대로도 좀 선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경기 좀 울산이 잘 풀려면 허율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수원이 이지수 선수와 이원용 선수의 호흡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율 선수가 이 두 선수를 상대로 얼마나 선전하는지에 따라서 울산이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지 그 여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허율 선수가 경기마다 좀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첫 골 넣고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멀티골. 이번에 헤트트릭 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또 기대를 걸어보면. 네. 근데 허율 선수가 또 놀라운 게, 이 선수가 머리를 잘 쓰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주 SK전에서는 이제 오프더블 움직임과 발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단 말이죠. 두 번째 골 진짜 미쳤어. 허율 선수가 지난 시즌 뭐 광주에서 센터백도 보고 좀 다사다난했는데 울산 와서 이제 박주영 코치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좀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원FC와 울산전 승부 예측 한번 해보시죠. 승부 예측이요? 네. 사실 두 팀이 그 분위기대로 좀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역사적으로 울산이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14경기에서 울산이 수원을 상대로 11승을 거뒀는데 이기지 못한 경기가 딱 3경기 있습니다. 그리고 진 경기 딱 2경기가 있는데 이 2경기가 공교롭게도 문수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와. 수원 원정에서는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울산이 그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허율이 헤트트릭해서 3대0? 허율 선수가 아마 한 골을 넣지 않을까. 네. 그러면 다음 경기 어디로 가나요? 다음은 이제 저희는 춘천으로 가겠습니다. 춘천? 네. 자, 강원과 서울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초반에 좀 고전하고 있죠. 고전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강원이 지금 챙겨가고 있고 네. 서울은 지금 1승 2무 1패 뭐 패는 단 한 번 그 개막전밖에 없지만 문제는 경기력. 그렇죠. 안양전은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게 좀 매끄럽지 못했고 나머지 두 경기 3라운드, 4라운드는 경기력에서 참 이게 좀 지금 팬들의 실망이 좀 많이 크죠. 득점도 못했고. 득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물론 무실점 경기를 한 건 잘한 거지만 득점이 나오지 못해서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그 수원FC전 4라운드 끝나고 김기동 감독은 이 뭔가 주민규 같은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 좀 그게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두간치치, 둑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뭐 감기 몸살인가? 그래서 수원FC전 때 동행을 하지 못했고, 네. 근데 이번 경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선발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후반에 좀 나오지 않을까? 명단에 뽑힌다면.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강원은 지금 뭐 경기력을 떠나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네, 전북 원정 가서 또 1대0 극장승을 또 가지고 왔고, 또 강원이 이번 시즌에 거둔 2승이 모두 극장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90분이 가까워졌을 때는 강원 팬들은 뭔가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즌이 돼가고 있고,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서울이 이제 강원 원정에 가서 지금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게 한 3년 반 정도 됩니다. 네, 2021년 10월에 강원 원정에서 승리한 게 마지막 강원 원정에서의 승리라고 하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이 어떻게 그 징크스를 좀 떨쳐낼 수 있을지, 또 강원 입장에서는 그 징크스를 계속 또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좀 징크스를 깨부시는데 좀 어떤 선수가 활약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활약했던 선수는 아무래도 팬들의 기억 속에는 그 바또 사무엘. 아, 그렇죠. 네, 바또. 또 1호, K리그 제1호 홈그라운 선수로서 처음으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전반전 45분만 활약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더 폭발적인 모습, 몸싸움에 특히 능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또 가브리엘이랑 한번 또 맞닥뜨리는 모습을 또 보고 싶어요. 재밌는 장면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선수, 바또 사무엘 선수가 또 이번 경기에서도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만약에 경기에 출전한다면은 뭐 22세 자원이기 때문에 또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이 큰데, 선발 출전을 한다면 좀 더 이제 경기에서의 활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원 수비를 어떻게 좀 공략할 수 있을지, 그런 게 또 보는 게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어쨌든 득점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인 정승원이라든지 뭐 기성용 이런 선수들도 뭐 중간슛 팍팍 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측면에 뭐 문선민이라든지 말씀드린 바또 뭐 아니면은 뭐 조용욱 이런 선수들이 좀 더 득점 그 0점을 잘 조율해갖고 득점이 꼭 나와야 지금 경기에서 또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뭐 그냥 재밌는 경기 한 2대2 정도? 2대2로 그냥 2대2요. 딱 그냥 막 치고받는 그런 게임. 그러다가 막판에 한 골을 더 넣는 팀이 이기는 걸로. 그래서 3대2 나옵니다. 3대2요. 그렇지만 누가 3골을 넣을지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한다. 네, 90분 넘어가봐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작년에 다 틀렸거든. 항상. 이 적중률이 작년에 30%가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입조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펠레가 되어가고 계시군요. 자, 다음은 K리그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K리그2 이번 주에 굉장히 또 큰 빅매치가 하나 또 열리는데, 바로 인천 유나이트와 서울 이랜드 FC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팀이 역사상 첫 맞대결이라고 합니다. 네. 유력한 승격 후 두 팀이 이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일단 홈팀 인천의 상황을 좀 보면요. 인천이 개막 첫 2연승을 거두면서 역시 승격 1순위다. 윤정환의 인천은 다르다. 라는 걸 보여줬는데, 성남 원정에서 일격을 맞았어요. 그렇게 주냐? 저도. 이게 윤정환 감독이 시즌 초반부터 변수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 강조를 했는데, 그 변수가 제대로 나온 경기였거든요. 성남이 좀 거친 플레이로 인천을 압박하다 보니까 인천이 공격이 잘 안 풀렸어요, 이날. 전반전은 뭐 거의 전반전에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보여준 게 거의 네. 없던데. 후반전이 좀 몰아치긴 했는데, 후반 막판에 좀 수비진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바람에 첫 패를 좀 잃은 시점에 당했거든요. 윤정환 감독 경기 후에 조금 판정에 대해서 뭐 경기가 유독 레슬링 같다고 조금 윤정환 감독님 치고는 이제 좀 센 워딩을 가져가셨는데요. 패배 후에도 팀 분위기는 지금 괜찮다고 합니다. 네, 문제없이 훈련을 하고 있고, 서울 이랜드전을 통해서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은 아무래도 이 경기 역시 외국인 선수들의 한 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고사가 K리그2에서도 이제 2경기 연속 득점을 올렸고, 성남전에서는 물론 득점이 없었지만요. 대신 제로소가 성남전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감각은 이제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까지 터진다면은 윤정환 감독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격진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바로 선수가 사우디에서 좀 이런저런 일이 있고 좀 인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좀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은 아마 앞서 3경기와 좀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김보섭과 박승호 역시 출격이 예상이 되고요. 관전 포인트는요, 윤정환 감독이 수비 라인의 변화를 가져갈지가 포인트입니다. 또 김건희가 또 큰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경기 후에 윤정환 감독이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좀 변화를 예고했는데, 이게 수비진에 있을지 공격진에 있을지 중원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모르지만 변화를 좀 시사한 만큼 수비진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실점 장면도 또
성남이 완벽해서 넣었다기보다는 두 골 모두. 그쵸, 인천이 좀 흔들려서 먹힌 실점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고, 또 이날 성남전에 윤정 감독이 최성근 선수를 45분 만에 뺐거든요. 그러면서 민경을 투입했는데 민경 선수도 이번 경기 좀 첫 선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는 어떤가요? 이랜드 역시 승격 후보인 가운데 초반 3경기 모두 지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열린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원과 경기에서는 특히 4골을 몰아치면서 김도균 감독의 공격 축구가 또 빛을 발했습니다. 도균볼. 또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치. 이번 경기 조금 감독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바짝 오른 경기이지 않습니까? 이랜드 역시 또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골을 다 넣었던데. 그렇죠. 아이델, 페드링요, 에올레르, 이탈로가 모두 득점을 맛보면서 사실 K리그 같은 경우는 2는 더더욱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데 시즌 초반에 이 4선수가 모두 득점을 맛봤다는 것은 이랜드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페드링요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 또 MVP로 선정됐습니다. 라운드 MVP로 선정이 됐는데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는 브라질 그 특유의 템포와 드리블 그리고 슈팅을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랜드 내부에서 이 선수의 성격이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차분한가 좀?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브라질 선수답지 않게 차분하다고 하고 또 에올레르 선수도 성격이 비슷하대요. 에울레르도 브라질인가? 그렇죠. 둘이 브라질이고 아이델은 호주. 네네. 또 에올레르 선수가 사실 좀 이긴 TMI이긴 한데 루카스 실바 선수와 포르투갈 시절에 같은 팀이었어요. 서울의 루카스 실바, 네네. FC 서울에. 그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당시 마르티모라는 팀에서 득점 1, 2위를 했었거든요. 루카스 실바가 12골 넣었고 에올레르가 8골을 넣었는데 또 루카스 실바는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에올레르는 또 다른 서울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에올레르가 3경기에서 1골 2도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랜드 역시 외국인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이 두 팀은 모두 공격진의 그 외국인 선수들의 파워가 센 팀으로도 그런 공통점이 좀 있네요. 또 그 서울 이랜드는 제가 그 방콕에서 그 전주훈련 때 김도현 감독님을 만났을 때 너 쓰리백을 준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제가 이랬어요. 도균볼에 무슨 쓰리백입니까? 공격 축구 가야죠. 근데 3백으로도 방패로도 상대를 이제 짓누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도균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작년에 이제 습격을 아쉽게 못한 게 어쨌든 뭐 공격은 좋았지만 최다 득점 올리면서 K리그 2에서 이 수비에서의 약간 그 불안함이 있었던 거를 이제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만든다. 공수 밸런스를 완벽하게 가져가겠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장면이 이랜드가 또 재밌는 게 전반전에 득점이 좀 몰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아주 탄탄한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랜드가 전반전에 4골을 넣었고요. 수원전에 또 3골 넣고. 네, 3골 넣었고 실점은 단 1실점. 4경기에서? 네, 3경기에서? 네, 3경기에서. 그것도 수원전이 나왔는데 근데 후반전이 조금 달라요, 양상이. 후반전에도 득점은 많이 합니다. 3골을 넣었는데 실점이 4실점 중 3실점이 후반전이 나왔습니다. 3실점이나? 네. 이게 3경기 연속으로 후반전에 실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스마르가 나오면은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스마르가 발목을 접지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회복이 좀 안 됐다고 합니다. 물론 선수는 오스마르 워낙 프로페셔널한 선수다 보니까 자기는 나가고 싶다, 뛰겠다 하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구단 측에서는 조금 무리를 안 시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게 인천은 또 후반전에 강해요. 네, 인천이 전반전에 득점이 없습니다. 3경기 동안. 그러네. 네, 성남전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슈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또 실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전반전에 인천은 조용한데 이제 후반전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5득점이 모두 이제 후반전에 나왔고 후반전에 또 인천이 교체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까? 또. 김성민 막 이런 선수들, 빠른 선수들. 김성민도 있고 바로우도 있고 또 이랜드에서 이적한 이동률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이 좀 후반전에 이랜드의 약점을 공략한다면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팀의 우세를 점칩니까? 사실 이 경기는 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워낙 두 팀이 전력
좋고 좀 비등비등한. 네,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랜드가 좀 전반전에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랜드 대다수 선수들이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은 처음입니다. 경기장 적응이 조금 얼마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이랜드가 전반전에 좀 헤맨다면 전 인천이 안방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또 K리그2 경기들도 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K리그 1 5라운드 끝나고 또 K리그 2 4라운드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